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고등법원, 즉 항소심에서 지난달 8월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1심 판결을 이제 양측 받았을 때 양측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때 뭐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의뢰인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잘 나왔고 우리가 먼저 항소할 생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만 우리는 먼저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일 상대방이 항소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우리도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소를 해야만 1심에서 보다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2심에서 우리가 뭐 물론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보면 있을 수도 있거니와, 특히나 그 항소심에서 뭐 시세 변동이라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만일 그 변수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안에서는 1심에서 전반적으로는 괜찮다, 다만 뭐 조금 아쉽다면 양육비를 상향하고 싶다였고요. 양육비 같은 경우는 1심에서 1인당 90만 원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2심에서 1인당 월 150만 원을 결정받게 됩니다. 양육비는 그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서울가정법원 사이트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시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하여 2021년자가 가장 최근인데요. 거기에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을 세전으로 계산하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적정 양육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정 양육비 곱하기 양측 합산 소득 분의 상대방 소득을 한 것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인데요.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것이 꼭 뭐랄까요, 산수처럼 명확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주된 참고이기는 합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뭐 상대방은 그 사이에 뭐 급여도 오르고 있고 당초 임시 양육비에서 빠르게 판단했던 거에 비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서 더 높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 사안은 일단은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주된 재산이구나, 이 아파트를 의뢰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단독 명의로 갖고 오고 정산할 수 있는 돈을 얼마나 좀 줄여볼 것이냐, 이게 주안점이었는데요. 사실 1심에서 이제 판결 받기 전에 상대방이 말하기를, 그래 너가 뭐 그걸 단독 명의로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 그런데 나한테 몇 억 이상은 줘야지 라는 식으로 이제 별도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길래 그것보다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섣불리 합의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단독 명의로 갖고 오는 것은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을 9,100만 원으로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하지 않은 게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나중에 국민연금을 분할받기에는 너무 멀다, 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들의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 먼 데다가 지급받을 액수도 그리 커 보이지 않아서 이 판결에서 국민연금까지 포함하여 마무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명세표에 반영하였지만 상대방은 우리 걸 반영하지 않았다라든지, 우리의 금융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만큼에 비해서는 꼼꼼하지 않게 조회를 하면서 반영 자체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할 것이다, 그것은 좀 피하기가 어렵고, 또 부동산은 어차피 우리가 갖고 올 건데 이거의 시세가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도 증액되는 것이 균형이 맞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되었던 게 하나가 주식이에요. 정리를 해서 말하면은 소 접수 시점 기준 또는 별거 시점 기준이 그 혼인 파탄 시점이다라고 해서 재산 분할에서 하나의 기준 시점을 정하게 돼요.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소 접수 시점 기준이었다. 그때 이제 상대방의 주식이 이러한 종목과 이러한 수량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때 당시에 종목 수량 가액을 저희가 조회를 함으로써 일단 재산 분할 대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시세 변동이 반영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판사님이 오늘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결 선고는 뭐 언제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변론을 종결하는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변동 시세가 다시 반영된다거든요. 상대방이 당시 종목 수량을 갖고 있었던 그 주식이 현재 또 항소심까지 흐르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유독 그 주식은 크게 하락되지 않았던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던 예전 처음 시점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시세를 변경해서 주장하게 되고요. 이때 유의할 점이 만일 그 주식을 중간에 처분하였다면 현재 시세가 아니고 처분할 당시에 대금이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처분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간의 이제 주식 흐름을 보니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이걸 주장하는 게 주장하지 않는 것보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아파트 시세는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걸 같이 주장해야겠다라고 하였고요. 근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정말 처분을 했었더라고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제출하고 저희가 추가 조회를 하고 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그러나 그 처분한 대금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리 원칙대로 사변종시 기준으로 하되 이미 처분이 되었으므로 처분 대금인 이 액수가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은 뭐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지 못한 10몇 억 상당을 내 재산으로 그대로 봐서 재산 분할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줄곧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저희가 또 재반박을 하게 돼요. 기본적인 법리에도 반하거니와 그러면 주식을 본인이 처분해서 다시 산 그런 이후의 사정은 부부 공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부동산 시세 올라가는 건 반영이 되고 본인 거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건가. 그리고 본인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의 시세만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분한 후에 그 돈으로 빼간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모로 반박을 하던 중에 결국에는 이 기본 법리를 재판부에서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에 보면 결론은 분할 대상을 처분하였다면 대상 재산, 즉 처분 대금이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주장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상대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돈인데 있는 걸로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 분할 결과가 우리는 아파트를 2분의 1 지분 갖고 오면서 즉 원래 2분의 1 지분이었는데 저쪽에 있는 2분의 1 지분까지 갖고 오면서 단독 명의가 되고 그에 맞게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정산하는 것을 예상했었으나 예상 그 이상으로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그 상대방 2분의 1 지분을 우리로 갖고 오면서 부동산은 전부 단독 명의 소유 플러스 상대방으로부터 8,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결과 그 이상을 얻기 위해 혹시 뭐 이런 거는 가능할지 그리고 이걸 주장을 했을 때 변수는 있겠지만 그 변수에서 뭐 예상되는 위험은 어디까지인지 이제 적절히 좀 검토를 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